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위클리 방송을 하기에는 좀 늦은 시간입니다. 이미 오늘은 좀 목요일이고요. 날짜는 12월 20일 날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원래 위클리의 남자죠. 하나금융투자 선농금융센터의 맹기영역 운영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위클리 하기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긴급하게 모여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소는요, 이게 뭐 일본의 스타벅스 장소는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장소를. 근데 뭐 요즘에 팀장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요즘 바빠서 예, 그렇죠. 뭐 시간 내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장소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서 이게 지금 아침 시간에는 저희가 일단 녹음실이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오늘 이제 스타벅스 안에서 음악 소리가 약간 깔리고 있는 그 중간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음질을 집에 네. 가서 잘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약간 좀 기가 거슬리더라도 요번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되면요, 제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 거거든요. 어딘가요? 사무실은 제가 뭐 당산, 여의도 지금 홍대 있고 다양한 후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간적인 지점에다가 제가 하나 만들면 언제든지 제가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거니까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일단은 주요 이벤트였던 FOMC 미팅이 오늘 이제 네. 금리 결정이 끝났는데 네. 일단 뭐 금리는 결정했습니다. 0.25%. 네. 그런데 내년도의 금리 인상 횟수는 3번에서 2번 정도로 낮춰 잡은 거. 그렇죠. 네. 근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시장은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봤더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렇죠. 장이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왜 빠진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운용력께서는 그런 흐름을 예상했는지. 네, 저는 예상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 녹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 잠깐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어제 수요일이죠. 네. 일자로는 19일 날 제가 이제 2019년 뭐 신경 써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카페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시면은 대충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이제 제 자랑을 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측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주는 FOMC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 주가 지수가 떨어지긴 했고 장은 빠졌지만 네, 장은 빠졌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주말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그 FO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일단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금리 인상 자체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 내용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게 사실 이제 경제가 둔화된다는 거는 지금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같은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 위클리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상기해야 되는 거는 2018년은 세제 개혁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경험한 해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 너무 2019년이 너무 두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은 너무 높은 기준이에요.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그 경제 성장률은
모더레이트한 수준으로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제 이어질 거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네.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제가 원했던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준 게 굉장히 고마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조금 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파월 연중 의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물러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많이 양보한 거예요? 많이 양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기대했나? 네, 비둘기파적인 흐름에 있어서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거고 아주 그냥 팀장님께 그냥 여쭤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 트럼프가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냥 둘이 갑자기 어떤 문제에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둘이서? 네. 나는 은근히 파월 연준장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저녁이 끝날 것 같은데 파월 연준회장은 그 정도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고집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큰 고집이 있고 이번에 대놓고 얘기했죠. 그 FOMC 다시 한번 얘기한 게 FOMC 하는 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까지 FOMC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엄청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파월 연중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둘 간의 구도만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에 그 정말 기준금리를 안 올렸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들었다는 모양새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네. 그게 또 이면에 있었네요. 근데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페드가 갖는 글로벌 경제에서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은 분명히 유지가 돼야 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번 12월 기준금리 인상은 해야 했어요. 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야 됐고 제가 원했던 거는 금리 인상하는 건 좋은데 2019년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조심한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내용을 뜯어오면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2019년에도 그 고용시장은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직접적으로 경제 불황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건 2018년이 너무 큰 성장을 경험한 해여서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가다가는 뭐 연말 랠리고 뭐고 연초 랠리도 뭐고 산타 랠리도 보고 뭐 그냥 랠리는 아예 그냥 잊으세요. 잊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팀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잖아요. 되게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되게 은근히 편안하게 있잖아요. 오늘 새벽 방송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의만을 기다려왔어요 시장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일단 후련한 게 사실인 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과매도 구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음 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생각을 해서 지금 종목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늘릴 때 어떤 종목을 편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남은 상태이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만든 건데 그참 예. 이게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팀장님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과매도 구간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PER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예요. 네. 블랙락에서 나온 거고 2019년 전망에서 나온 건데 블랙락 2019년 전망인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2008년을 비교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최근 2018년도 떨어진 게 2008년 정도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런 과매도예요. 그런 과매도예요. 오늘 FOMC 성명서 끝나고 와서 저도 뉴스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면서 오늘 방송에 왔는데 지금 매수 의견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곳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경제 불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18년에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페드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도구들을 굉장히 너무 빠르게 회수를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적 도구를 회수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여유도 또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블랙락의 자료인데 블랙락에서는 지금 2019년에 경제 불황이 이어질 확률은 19%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54%의 경제 불황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을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이 돼서 경제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상대적으로 페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일 거고 그리고 2021년이 되는 기간 동안 페드의 재정 정책 기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연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인덱스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조금 빼도록 하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21년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은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19년도 마찬가지. 네, 2019년도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그러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IB들의 어떤 실적 내년도 어떤 지수 전망치도 지금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좋게 보는데 진짜 이게 지금 장에 거의 녹아있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그리고 사실 오늘도 이게 2%까지 빠질 정도의 지수가 빠질 정도의 그런 일인가. 요즘은 약간은 뭐라냐면 너무 터지기 쉬운 풍선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운용력이나 저희가 올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일단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가지수 떨어진 원인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좀 여러 가지 있고 저기 경제성장률 둔화되고 저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채권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채권 시장이 방향성을 전부 다 잃었는데 이번에 오늘 FOMC 결과를 내면서 2019년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금융기관 간에 보통 이제 하루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FOMC에서 2019년 2.9%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2.9%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이 조금 내려간 거랑 겹쳐서 이렇게 조금 페드 펀드 레이트가 이렇게 내리니까 국채 금리가 플래트닝이라고 하죠. 이얼드 커브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많이 퍼졌어요. 맞아요. 예. 지금 플랫해졌죠. 예. 오늘 FOMC 회의 끝나자마자 채권 시장 1개월, 3개월, 6개월 뭐 그거부터 30개월, 30년까지 그 전부 다 채권 시장 변화율을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걸 오늘 볼 수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10년채가 지금 2.7%까지 내려왔죠. 2.7 몇이 되는데 76인가 77인가? 예,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가 10년 만기 채권을 이야기할 때는 장기 전망에 대한 기대를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채권 시장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는 그건 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둔화된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근데 그거를 채권 금리, 페드 펀드 레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게 좀 시장에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그리고 무엇이 됐든 간에 이월드 커브가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면 일자로 펼쳐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헤지펀드 같은 애들은 그 무슨 알고리즘 같은 걸 다 정해놓고 온 상태에서 다 그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다 때려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 2.7 제가 아침에 2.767인가 6까지 보고 왔는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요. 네. 근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사실 올해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봐도 사실 이제 이게 너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높았을 때가 3.2 정도 됐죠. 그렇죠. 예, 근데 3.2까지 올라왔다. 예.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게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는 건가? 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그쵸. 일단 약간의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시장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저도 일단은 네. 주식시장의 정신을 차리려면 네. 채권시장이 먼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채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FOMC 미팅이 끝났고 끝났죠. 금리는 올라가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둔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민낯이 점점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19년 저는 숫자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조금 M1 얘기를 조금 잘하는 편인데 그래도 조금 들을만하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겠죠? M1 얘기라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19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2019년에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1회에서 2회로 그칠 것 같고 중국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2019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스럽지만. 마무리된다는 건 완전히 해소된다는 건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을까 합의안이 도출된다? 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역 분쟁이 해결됐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건 좀 이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노이즈가 전체 주가 지수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은 실적이 올라가고 노이즈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약간 더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노이즈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제가 2019년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즘하고 미디어인데 근데 지금 2018년도 결론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팀장님도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대외적인 요소가 끌어내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어닝이나 이런 걸 레베뉴 이렇게 그로스는 이렇게 정말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탄탄했죠. 정말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전부 다 포퓰리즘이랑 미디어의 역할이거든요. 올해 많이 퍼졌나요? 포퓰리즘 얘기하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 포퓰리즘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중간선거도 트럼프가 나서서 지지를 한 곳은 다 이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왠지 체감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예, 왜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보면은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려면 정치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SNS고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감이 왔는데 약간의 뭔가 좀 이렇게 정치적인 걸 갖다가 SNS 이런 걸 통해서 확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쵸. 어떤 약간 관점을 흐릴 수는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어떠한 경제 모델도 속 시원하게 지금 경제 상황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드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도 얘기한 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 대신에 진짜 잘 한다고,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어떠한 경제적인 현상이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 트럼프가 트위터로 계속 날렸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가만 안 둘 것처럼 협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바로 국장이나 뭐 또 관련 또 그분의 또 그 아래 직원들도 같이 또 막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의장을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모르는 듯한. 근데 그게 사실은 트윗이 아니었으면. 근데 트윗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느낀 것 같아. 그쵸. 그걸 보면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해 드린 거지만 페드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기관이죠. 그렇죠.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이고 특히나 미국의 페드는 국제적인 신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인 도구로 하락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거죠. 맞아요. 오늘도 사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면 페드는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말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있으면 트럼프가 뭐라 하든 간에 12월은 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은 뭐가 됐든 간에 고집을 부리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시장이 왜 그렇게 도비스하게, 왜 그렇게 비둘기빠적으로 생각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쵸? 미디어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눈높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아닌데 사실 변한 건 없죠. 파월 연준의장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변한 거지. 변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오해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어떤 뭐 약간의 실망하는, 어차피 실망할 필요도 없는데. 그쵸. 미리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쵸. 어차피 오히려 말씀하신 걸 치면 파월 연준의장이 혹시 흔들리면 그게 또 문제네. 그게 문제네요. 그럼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강건하게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얘기했고 고집을 지킨 게 오히려 더 잘한 거예요. 오히려 하루 빠졌지만 어쨌거나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대신에 페드 펀드 레이트를 그렇게 전망을 내린 거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거고요. 그거는 뭐 하여간 그러면 우리 운영력은 내년도에 한 2차례 정도?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그런데, 그거에는 동의를 어떻게? 저는 한 차례에서 2차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차례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2018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연초만 해도 3차례 인상한다 했다, 4차례 인상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결과에서 2019년에 3차례 인상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 9월 달에는 9명이었어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6명 줄었죠. 3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 사람들도 지금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2019년에 대한 그 전망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두 차례 얘기한 게 세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는 가장 마지막 전망에서 세 차례로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네 차례에서 세 차례로 줄이긴 해서 거죠, 그러면. 세 차례로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한 차례도 분명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드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지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뭔가 용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온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2.4%로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근데 다음 달 되니까 1.3%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 평균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금 뭔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금융주를 말씀하셨는데 금융주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엄청 떨어지겠죠? 금융주 오늘 내가 주가를 안 봤는데 파이가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아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금융주가 사실은 이제 가치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아마 PER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많이 내려갔을 텐데. 그쵸.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해 4번째 올린 거예요. 그쵸. 3692? 그쵸.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장호수 니네가 금리 인상하면 금융주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웬 난리냐. 올해 전혀 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쵸.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저한테 질문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방송사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올해 제일 재미없는 게 바로 금융주가 앞으로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금융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네. 그러면은 금융주를 제가 살까요, 팔까요? 뭐 팔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또? 저는 나중에 가면은 금융주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지금은 일단 실적 같은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채권 시장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제가 채권 시장을 채권 시장 금융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대 금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금 이자를 주고 돈을 모아서 그걸 이제 대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줄 때는 저희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거의 기준이에요. 네. 거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금이자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리죠. 못 내리죠. 못 내리죠. 내리는 순간 사람들 싫다 하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단기 채권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금이자를 쉽게 내리지 못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대출 금리는 어떨까요?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죠, 뭐. 아니죠. 대출금리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적응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그럴 수 있겠네. 예. 다른 회사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금리,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대 마진을 이야기할 때 대출금리가 경기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태에서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금이자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대출로 벌 수 있는 그 이자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게 그게 이유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게 있겠죠. 많은 게 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은행이 무조건 예대 마진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왜냐면 이제 금융주 중에 지금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그 무리한 영업 관행, 뭐 계좌를 몇 개 만들어라 이런 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전 나집 총리에 대한 부패 사건과 연루돼 갖고 지금 어려우니까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거나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네. 지금 아까 리밸런싱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리밸런싱 여기서 뭐 그렇게 뭐 딱딱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네. 뭉뚱그려 갖고 그냥 뭐 어떻게 큰 방향만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들으실 분들이 저한테 가장 얻고 싶은 게 뭐 그런 거니까 힌트니까 제가 예. 사실 요즘에 진짜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예. 과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방송이나 무슨 언론에서 얘기하면 너무 과해요 지금. 어제 저한테 이제 그 같이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미국 주택 경기가 지금 꺾였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주택 경기 최근에 지표는 좀 안 좋죠. 그쵸. 그건 맞죠.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택 경기 꺾이기 시작한 건 1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분기에 완전히 이거 조금 저기 하고 실질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 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죠. 거기다 이제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진짜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지금 국내에서 언론사에서 다루어요. 언론사에서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외국 언론사에서 들은 주택 경기 얘기나 그 기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기관들은 지금 DR 호튼이나 레나를 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DR 호튼이나 레나는 이제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예, 그렇죠. 미국에 그런 걸 사고 있고 리츠나 약간 특히 이제 그 도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관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많죠. 근데 그런 상황이 외국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주택 경기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빵주 있잖아요. 빵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빵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팡주 때문에 뭐 장이 이렇다는 거 아니면 미국의 팡주를 빨리 팔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는 비난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빵주 그러니까 저는 팩트를 제가 느끼는 팩트를 제가 느끼는 걸 팩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빵주 때문에 주요 지수가 다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얘기 그건 사실인데 근데 빵의 시대는 저물었다. 무슨 망의 시대가 왔다. 뭐 무슨 이상한 마가 이런 마가 다 얘기하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빵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빵이 증시에서 갖는 대표성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그죠, 지금 주요 지수를 누르고 있는 것도 빵인 건 사실인데 주요 지수를 다시 추세 전환을 시키려면 빵이 시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빵이 주도주? 네.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간다는데 우리나라 증시 정말 좋으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빵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과해요. 빵은 빵이고 그렇죠. 사실 적은 건 아니고 약간의 뭐랄까요 성장 속도가 약간의 좀 슬로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둔화됐죠. 제가 오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 원래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 했네요. 오늘 했는데 못했네요. 했나?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슈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슈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술 섹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PR이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켓 밸류에이션이 18에서 19 사이고 PER이 18에서 19 사이고 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정보기술 섹터의 그 PER이 48 이 정도 돼요. 50 정도 돼요. 높네. 높죠.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시었으면 하는 게 PR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이익의 변동성이 적다면 이익이 정말 경기에 둔감하게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술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시간이 적응할 시간이 있다면 적응할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아이가 왔네요. 지금 저희가 갑자기 노이즈가 들어가는 지금 저기 그 한국 경제 TV 옆에 근처에 있는 그 당산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인데 네. 뭐 아니 이런 소음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 근데 제가 지금 딱 저희가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좀 죽이면 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들려도 이 마이크에는 오히려 이런 의자 끄는 소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쵸. 애들 소리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오늘 뭐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성의 없네 방송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그렇죠.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피숍에 녹음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매출인가?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오피스를 쓰는데 오피스를 어느 순간 다 빼버릴 것인가? 기업들이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고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 다 빼버릴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서 지금 애저나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기업 저기 한다고 해서 다 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 베타 ETF예요. 스마트 베타 ETF. 스마트 베타 ETF가 우리가 얘기하는 팩터 ETF라고 맞아요. 밸류 팩터 있고 모멘텀 팩터 있고 퀄리티 팩터 있고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사이즈 팩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거는 그냥 1991년도부터 2013년도 그때까지 연구 결과 그냥 이거는 주가 지수를 놓고서 시뮬레이션 한 거겠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팩터는 밸류가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고 퀄리티 팩터가 퀄리티 팩터는 재무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재무 건전성에 이제 양호한 재무 상표부터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얼마나 적은지 이런 거를 저기를 하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채권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대출금리도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기업의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무 상태표를 유지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겠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좀 퀄리티 팩터가 그래서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QUAL? QUAL.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3개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ETF 중에 딱 3개만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개만 보면은 ETF 중에 대충 시장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MTUM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QUAL 그리고 이제 VLUE 이게 밸류 팩터 추정하는 ETF죠. 이 세 가지만 놓으면은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엄밀하게 따져서 제가 투자 스타일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치 투자가 지금 그렇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인가 생각하면은 가치 투자에 뭐 에너지주도 있고 뭐 금융주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뭐 또 그냥 뭐 별로 재미없어요. 그건 또 그냥 퀘스천 마크가 찍히잖아요. 맞아요. 맞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 성장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재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스타일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스타일 전환을 이루어진다는 내용에서 퀄리티 팩터랑 밸류 팩터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모멘텀 팩터가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 이미 맛이 간 건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이제 인공지능 ETF, AI EQ는 완전히 맛이 갔던데요.
그쵸. 완전히 맛이 가갖고. 저도 사실 맛이 갔어요. 예, 그냥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예. 그 요즘에 유니버스 오신 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제가 11월 결산 때 시장이 2몇 % 플러스였는데 저는 마이너스예요. 그만큼. 예, 저는 이제 시장보다 좀 못한 거죠. 저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싹 정리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전체 50개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실적을 다 갖고 예상치 그 다음에 전문가 내놓은 전망치를 다 갖다 반영시켜놓고 보니까 어쨌거나 시세는 빠졌지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러면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그 벤치마크 대비한 정말 저는 더 심할 거예요. 저는 한 2-3배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필수 소비재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수익 마찬가지죠. 네. 예. 네. 나도 그래요. 다 해봤는데 네. 근데 팔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유틸리티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부동산을 사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리츠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마치 그냥 성장주가 안 될 것 같아. 팡이 안 될 것 같아. 걔네들 때문에 장이 빠지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새로운 전략을 할까라는 생각 다시 또 한번 검토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애매모호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딱 저번에 말씀하신 AI EQ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딱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유틸리티랑 부동산 섹터를 막 사야 된다. 왜 니네가 얘기 안 해서 막 못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은 없겠죠. 없을 텐데. 근데 제가 유틸리티랑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섹터 관련해서 그냥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지금도 감이 안 잡히는데 채권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유틸리티랑 그 부동산 투자하신 거 맞다고 봐요. 채권 금리의 변동성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문가들 아니면 할 수 있다면 투자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에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기 채권. 네. 근데 단기 채권을 정말 만기까지 들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자율을 정말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근데 우리가 채권을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ETF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첫 번째 애매하고 그리고 단기 채권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 10년 만기 채권은 장기 채권은 금리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획가닥 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2년 만기 금리는 생각보다 크게 획가닥 하거든요. 그거 방향성 잡으실 수 있으면 채권 ETF 단기 채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채권 사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분산의 의미에서. 그렇죠. 분산의 대신 장기채로 그리고 그 채권을 산다는 의미는 그냥 마켓이 떨어졌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비중을 가져가신다는 거. 딱 그 정도지. 지금은 저는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 그리고 채권보다는 주식 채권 내에서도 회사채보다는 국채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이제 느낀 건데 이제 스타벅스 아침 이른 시간인데 그 애기가 그쵸. 이게 좋은 분위기죠. 스타벅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와서 물론 저희는 시끄럽지만 하여간 그쵸.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운영력이 방송을 새벽 방송하고 오신 거라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그 방송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 다 얘기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금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 GLD 같은 거? 일단 GLD. 저도 최근에 장도 구린데 왜 금이 되게 재미없었어요. 한동안은 지금. 그게 홍콩에서 뜬다면서요? 하여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아이비들 내놓은 금 가격, 온스당 가격 보면 어쨌거나 올해보다는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또 최고의 안전 자산이다 떠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금을
대표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뭐 배당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갖고 있는 자체인데 그게 글쎄 그 매력 있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또 성장주에 대한 미련을 못 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혹시? 달러 사세요. 차라리 달러가 낫다. 달러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트코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랑 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다. 근데 금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통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중앙 통제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앙 통제 기관이 이게 정말 화폐로서 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는 거를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보증을 해준 데가 없죠. 없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국제적으로 정말 그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중앙 통제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뜰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지만 중앙 통제 기구가 없다면 그게 통화로서 사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금도 똑같죠. 우리가 만약에 금본이 제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금 쳐다봐야죠. 금 쳐다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유럽 연합 EU가 왜 깨질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문자답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탈리아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스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 다 이유는 다 하나예요. 자기네들 부채 많아지고 자기네들 경제 적이 없는데 부채 해결하려면 자기네들 돈 찍어내는데 자기네들 돈 못 찍어요. 유로를 쓰니까. 그렇죠. 유로를 쓰니까 ECB가 ECB의 통제를 받는데 근데 ECB는 허가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우리는 하나의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경제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 나라를 그렇게 도와주진 않죠. 그렇죠. 안 도와주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그래서 굉장히 fragile,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취약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저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유럽 너무 가보고 싶은데 또 오래 가야 돼. 기간을 많이 내야 돼. 저는 근데 휴가를 내는 거 휴가 뭐 그냥 회사 그만두고 가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못 가 겁이 나요. 유럽은 지금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그 이민자 집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 문화적으로 종교가 너무 뒤섞였어요. 그렇죠. 종교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 문화의 그 과격성이 있어요. 있어요. 딱 뭔가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분명하게 못 드리는데 이슬람 문화가 배제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분명히 이민자 집단이 같지만 지금 이민자 집단에 대한 그 수가 늘어나면 이슬람 문화나 뭐 그런 문화가 저기 한다면 그건 진짜 걱정해야 되는 문화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유럽도 그렇겠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데도 없고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치안은. 치안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돈 찍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는 유럽이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거기 그 증권사에서 그 누구가 계속 이제 유럽 쪽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금하고 유럽하고 금 얘기하다가 유럽 빠진 그러니까 금은 결론은 그거예요. 근본이 제대로 회귀하지 않으면 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 기구가 있는 달러도 지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결론은 저와 약간 비슷한, 일단 금에 대한 약간의 그 기피하는 그런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오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긴급 점검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 녹음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녹음은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만하는 걸로. 그렇죠. 이제부터는 안 해서, 왜냐면 이제 너무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갖고, 일단 얼마나 됐나요? 녹음한 지가? 예,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 50분 정도 녹음했네요. 예, 일단 여기서, 예,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장소에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